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지속됐던 생활 속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우리의 2년 전 일상과 현재 일상은 많은 것들이 변화를 겪었는데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 불안감 증폭으로 가격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또 대면 산업에서 비대면 산업으로 흐름이 변화를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생태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가서 얼굴을 맞대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사이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도 이런 큰 흐름 변화는 트랜스포트에서 텔레포트 사이로 가는 거는 이거는 큰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장한 업종과 추락한 업종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BBIG로 통칭되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으로 통칭되는 교수님 말씀하셨던 언택트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2020년 크게 오르고 21년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추세를 탄 것 같다. 반대편에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참 고생해서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업종들 하나 이야기하면 여행 관련 업종이 제일 힘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행, 호텔, 숙박. 여기다가 이제 또 힘들었던 게 오프라인 쇼핑몰들도 배달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업종들과 새로 부각되는 업종들의 부침이 아주 극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원년입니다. 지난 5년과는 다르게 정책과 그 방향성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 1호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를 1년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 형평성과 그리고 또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난 정부는 수요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 각종 그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을 많이 하겠다, 공급을 만들겠다. 뭐 필요한 것에 네. 공급 측면에서 매물을 좀 많이 내놓게 하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좀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는 수요를 강조했는데 아마 이번 정부는 공급을 좀 더 강조하는 정부가 아닐까. 그럼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겁니다. 집값의 추세 예.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큰 얼개만 본다면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겠다. 또는 그 분양가 상한제 등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규제를 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는 공급 대책들은 장기랑 단기 효과가 좀 다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겠죠. 당장은 이게 낡은 노후 주택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도세를 좀 중과하던 걸 완화시켜주겠다. 혹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겠다 등을 통해서 아무튼간에 좀 묶여있던 그런 또 매물들이 있었던 걸 풀어냄으로써 이게 이제 잘 들어맞을지는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달려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단언하기는 어렵다. 근데 경기가 또는 금리가 우리 일부에 이야기했던 전망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상승 압력이 좀 더 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내가 지금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지금 집값 떨어지면 내가 지금 팔아야 돼? 막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사실 현실적인 걱정. 예. 뭐 저는 집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옛날이랑 의견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옛날엔 어떠셨는데요? 아니,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그냥 제 생각을. 알겠습니다. 주택 가격을 집값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기인데 저는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갈수록 둔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경기 순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경기 정점을 치고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이제 집값이 이 집값이 전환의 시기다. 이번에도 또 틀릴지 잘 모르겠어요.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 축소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대차 3법이 어떤 내용이고 임대차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한데요. 우선 뭐 세 가지 3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가지인데요. 우선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죠. 2년 전세 살고 전세 세입자가 2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5% 다음 계약할 때 5% 이내로만 주인한테 올려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 전세 가격 안정에도 뭐 상승해도 집값 상승해도 뭐 양면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 규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은 덜 올랐더라.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뭐 양면 효과를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청구와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의도는 주택 안정, 주거 안정에 포커스를 뒀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좀 실패한 면도 있다. 그래서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나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예. 개정은 쉽지 않고 아마 시행령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뭐 언제까지 상승을 하고 꺾일 것이냐. 아까 교수님께서는 뭐 이제 전환을 했다, 전환의 시기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이게 뭐 작년만 못할 것 같아요. 작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KB 부동산 기준으로 20.2% 올랐거든요. 집값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아야 될 때는 왔다.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수요랑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네. 일단 올해 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리는 인상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오히려 집값이 잘 안 빠져요. 금리가 한참 오른 다음 빠집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6월 초에 지선이 있거든요. 네. 작년 그 서울이랑 부산 보궐선거 때 이후에 집값이 아까 20% 올랐다 그랬는데 이 개발 공약이 어떤 개발 공약이 나올지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지역 개발 공약이 나올 거예요. 정말 저도 교수님처럼 조정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하락했으면 좋겠는데 네. 급락하기보다는 그냥 좀 탄력이 둔화되는 정도 아니겠는가.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결국 플러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약간 이게 말씀을 하시면서 온탕 냉탕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막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온탕이죠?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부동산을 오래 공부하셨으니까 네. 홍 박사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저런 말이 무서워요. 어쨌든 이 전문가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고 다양한 전망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부가적인 판단이라든지 생각은 또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되고 예, 또 맞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예. 예, 이런 겁니다. 2021년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한 최대 리스크로 공급망 불안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경제 정책들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 어느 해보다도 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2022년 하반기 경제 전망 대표님께 먼저 여쭐게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올해보다는 사실 내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해인 것 같아요. 내년이. 네. 투자는 당장의 경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미래 경제 전망이 이렇게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이 세상에 3달 만에 0.8% 하향 조정되는데 공격적인 투자 집행이 있겠는가? 투자가 없으면 고용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리오픈 쪽에서의 고용 회복, 건설 부문에서의 고용 회복은 기대되나 경제 전체로 놓고 본다면 올해는 그래도 꽤 이 기업들이 번 돈을 좀 풀 것 같아서 하반기 경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내년 상반기가 좀 더 걱정이 되는 불안한 회복 또는 불안한 확장 뭐 이런 정도가 올해 하반기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한국에서 기업 실사지수라는 걸 매월 발표하는데요. 거기서 기업들한테 경영 애로사항이 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첫 번째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고 뭐 정확하게 홍 박사가 지적했습니다만 두 번째가 불확실성이에요. 이것들이 앞으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로 보면 우리가 이제 수축 국면 초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 정도 뭐 이렇게 더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차별화예요. 경제성이 10% 될 때는 경제 규모가 굉장히 빨리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적어지니까 그걸 나눠 가져야 됩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22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 조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도 귀 쫑긋 세우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질 잠재 성장 2%, 명목 한 3%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같은 거는 기대 수익률이 한 4 내지 5%일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좀 낮추시고 투자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저는 금리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들어버렸다. 예, 그래서 주식은 시기에 관계없이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대표님의 다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교수님 말씀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조금만 덧붙이자면 그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한 종목 한 자산에 대한 올인만 좀 안 해도 조정을 견디기가 훨씬 쉽거든요. 투자 포트폴리오에다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도 있고 뭐 리츠도 있고 이렇게 담아놨다면 올해 수익이 두둑하게 난 리츠나 금을 팔아가지고 저평가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을 텐데 올인돼 있는 상태에 있어서 물려 있으면 이걸 뭐 암만 저가 매수를 하라 그래도 돈이 없는데 못 하잖아요. 저예요. 네. 저예요.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물탈 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출연료 받아서. 아무튼 예, 이런 예. 올인하지 말자. 좀. 올인하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좀 완화되는 시기에 넌코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핵심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며 유동성이 좋은 자산을 코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코어가 아닌 자산들은 호황이 아니면 매매가 안 되는 시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매물들은 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또 저평가된 다른 자산을 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LTV 규제, 즉 담보 인정 비율 규제가 좀 완화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바뀌고 더 나가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앞으로 상당히 확대된다고 하니까 그 공급 물량들을 기다려서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래 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근데 달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달걀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바구니 하나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메추리알을 한 3개 사는 거예요. 메추리알을 3개 또 사가지고. 야, 또 그 방법이 있어요. 예, 요새는 그게 가능합니다. 종목도 쪼개지는데. 야,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네. 예, 대표님과 우리 또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 경제 대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또 두 분의 약간의 견해차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청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생길 거고요. 생각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셔서 위기라고 생각될 때가 또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공부하셔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는 정말 시원하고 좋은 소식을 좀 갖고 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